네, 안녕하세요. 5월 14일 위성정보학개론 9주 2차 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학생 중에 일부는 강의 개선을 위한 중간 설문을 이미 수행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일단 먼저 얘기를 하자면 많은 학생들이 좋은 평가를 주었어요. 어, 네, 좋은 그런 평가들이 뭐 조금 강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저한테도 좀 힘이 되고 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런 생각도 들게 합니다. 그래서 뭐 좋은 평가들은 이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몇 가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우선 많은 학생들이 그 퀴즈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하거나 조금 어렵다고 하는 의견들이 있어요. 저 여태까지 냈던 퀴즈가 좀 어렵다고 하고 또 앞으로는 이 퀴즈 점수가 학점에 반영이 된다고 하는데 걱정이 된다고 한 학생이 있었고 또 이제 정답이 궁금하다는 학생도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여태까지 퀴즈는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웠던 퀴즈들은 제가 학점에 반영한다는 퀴즈는 아니었고 출석 대용으로 한다는 그런 퀴즈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 2, 3주 전에 이 다음 시간부터는 퀴즈 점수도 일부 이제 학점에 들어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이후에 낸 퀴즈는 아마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걸 낸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퀴즈가 어렵다고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좋고요. 앞으로 내는 퀴즈들은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것들, 즉 수업을 제대로 들었다는 가정하에 내용을 숙지하고 있다면은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를 퀴즈로 낼 생각입니다. 그렇게 내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냈던 퀴즈도 그 BSQ, BIL, BIP 이것과 관련된 변환이잖아요. 그래서 아직 뭐 모든 학생들이 제출을 하진 않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정답을 제출한 것을 이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마저 잘 풀어주시면 좋겠고 정답이 궁금하다는 학생들도 있어서 만약 이렇게 이 지난 시간 퀴즈처럼 딱 정답이 있는 문제들은 제가 공개를 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아직은 제출 기한이니까 정답을 당장 공개하지 못하고 아마 다음 강의 시간 시작할 때 해당 문제에 대한 답안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템포가 끊기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바로 한 주 후에 바로 이 다음 수업 시간에 지난 시간 퀴즈 답안을 제출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처음에 했던 것처럼 그 퀴즈 제출 기한을 조금 짧게 하려고 해요. 맨 처음 했던 것처럼. 즉, 예를 들어 화요일 수업이 퀴즈를 냈다고 하면 그 퀴즈에 대한 제출 기한을 다음날 수요일 저녁 11시까지 그래야 그 다음 시간에 바로 제가 퀴즈 답안과 함께 피드백을 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서요. 하지만 그만큼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제출을 문제를 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개선사항에 대한 내용이고요. 퀴즈에 대한 내용. 두 번째는 이제 한 학생이 더듬지 않고 말을 하면 훨씬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의견을 줬어요. 저도 사실 제가 이 대면 강의를 하면 이렇게 막 더듬거나 하진 않을 텐데 온전히 이제 PPT를 보고 말을 하다 보니까 왠지 뭔가 더 더듬는 것 같고 말을 굉장히 조금 더 안 돼요. 강의가. 그래서 지금도 오늘 지금 강의하는 것도 녹음하는 것도 굉장히 지금 신경 쓰면서 더듬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뭔가 더 더듬는 느낌이에요, 지금. 그래서 가급적 어, 더듬고 싶어서 더듬는 건 아니고 앞으로도 가급적 제 강의를 녹음할 때 잘 전달할 수 있게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제 문제죠. 네. 네, 열심히 연습해 볼게요. 안 더듬고 강의할 수 있도록. 네, 그 두 개가 이제 조금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한 의견이었고요. 나머지는 뭐 크게, 뭐 개선 사항은 의견을 안 줬습니다. 하지만 뭐 제가 매 수업마다 여러분들 의견 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주세요. 그러면은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전달을 하자면 이번 학기 상담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상담을 한 학기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거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번 학기가 비대면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전화로 상담을 진행하라고 했고,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번 학기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번씩 전화를 했어요. 제가 상담 지도 교수인 학생들에게 한 번씩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때 전화 통화를 했었고요. 그때는 뭐 저희가 수업도 하기 전이라 뭐 교수가 했는지 뭐 동네 아저씨가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전화를 했었고, 근데 한 두어 명 정도는 제 기억으로는 그때 통화를 못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전화번호가 뭐 054, 뭐 530, 땡땡땡 뭐 이런 번호로 전화가 오다 보니까 광고인 줄 알고 안 받은 학생들이 두어 명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나 다음 주 내로 제가 한 번 더 그때 상담을 못한 학생들은 전화를 하도록 할게요. 이런 번호 054 어쩌고저쩌고로 전화가 오면은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매 학기 한 번씩 해서 총 8번 상담을 진행을 해야 여러분들이 졸업을 할 수가 있어요. 뭐 한 학기에 2번 하고 3번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가급적 매 학기 한 번씩 하면 편하겠죠. 그래서 조만간 전화를 할 테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 복습과 동시에 이제 새로운 오늘의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센서의 데이터 취득 방식에 대해서 배웠죠. 세 가지가 있다고 배웠고, 세 가지가 무엇이었냐면은 프레임 방식, 휘스크 부름 방식, 푸시 부름 방식, 이렇게 세 가지라고 했었죠. 그리고 특히 위성에서 이용하는 데이터 취득 방식은 이 셋 중에 두 가지를 특히 이용한다고 했는데, 뭐랑 뭐였죠? 네, 휘스크 부름 방식과 하나는 푸시 부름 방식이다 라고 했었죠. 잘 기억나죠? 이 부름 이제 두 개가 그 빗자루 형태라고 했었고, 휘스크 부름은 이렇게 쓰는 빗자루, 이렇게 생긴 빗자루였고, 푸시 부름은 밀대같이 생긴 그런 빗자루를 의미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런 모양을 생각하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일단은 휘스크 부름 방식부터 이제 복습을 해보자면, 휘스크 부름 방식을 얘기하는 또 다른 용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크로스 트랙 스캐닝. 반면에 푸시 부름은 얼롱 트랙이었죠. 이렇게 또 다른 영어로 정의하는 의미가 있었고, 정의를 다시 한번 써보자면, 휘스크 부름 방식은 뭐였죠? 네, 반사경이 회전하면서 지상을 촬영하는 방식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푸시 부름 방식은 반사경이라는 건 없고 선형으로 배열된 선형 배열 센서로 지상을 촬영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 했었어요. 정의까지만 했고, 이제 정의에 따라서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각각의 장점을 한번 볼게요. 휘스크 부름 방식,
장점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래요? 이렇게 빗자루가 쓸고 지나가는 것처럼 데이터를 취득해 나가는 방식으로 지상 데이터를 취득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 일단은 넓은 지역을 관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그쵸? 이 빗자루를 쓰는 폭을 넓게 하면, 요걸 넓게 하면은 각도를, 세타라는 각도를 넓게 해주면 그만큼 넓은 지역을 관측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을 꼽자면, 이제 불리형 감지기. 요거는 휘스크 브룸 방식이라기보다는 휘스크 브룸 방식에 존재하는 불리형 감지기 있었죠. 프리즘. 그 불리형 감지기를 이용함으로써 여러 파장대의 지상 정보를 동시에 기록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한 번의 빛을 받아들이잖아요. 그쵸? 한 번의 빛을 받아들여서 그 빛을 가지고 RGB, NIR 등등의 밴드 영상을 만들어내잖아요. 그 얘기는 이러한 밴드 영상 간의 화소가 기하학적 왜곡을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왜곡이 작다. 즉 이렇게 한 번 빛을 받아들여서 걔를 이제 불리형 감지기로 여러 개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R번 밴드의 1번 화소의 위치와 G번 밴드 1번 화소의 위치, NIR 밴드의 1번 화소의 위치, 이들 안의 위치가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장점이 있고요. 반면에 푸시브룸 데이터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푸시브룸 데이터의 장점. 첫 번째는 간단한 구조. 그쵸? 예를 들어 휘스크브룸 방식은 그 반사경이 계속 회전해야 되기 때문에 반사경도 있고 뭐 프리즘도 있어야 되고 뭐 등등 이제 복잡한데 이 푸시브룸은 이제 센서가 선형으로 배열된 센서만 있으면 사실 되잖아요. 그쵸?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고 가볍고 상대적으로 작아요. 센서 자체도. 그리고 전력 소비도 낮아요. 예를 들어서 휘스크 보는 방식 같은 경우에는 스캐닝 거울을 회전시키기 위한 어떤 에너지도 소비를 해야 되는데 푸시브룸 데이터는 그런 에너지가 필요 없는 거죠. 스캐닝 거울을 회전시키기 위한 어떤 전력도 필요 없다. 왜냐면 스캐닝 거울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적으로 전반적으로 지형에 대한 왜곡이 적어요. 휘스크 보는 방식에 비해서. 이런 장점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뭐 간단한 구조, 가벼움, 자금 이런 것들이 크게 중요할까? 또 전력 소비가 작은 게 크게 중요할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뭐 일반 상황에서라면 그렇게 크게 작용할 수가 큰 요소가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게 위성으로 쏘아 올려서 항공에서 궤도를 계속 돌아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동일한 궤도에서 계속 돌리기 위해서는 가급적 이제 가벼워야 되고 그리고 좀 작아야 되고 그 전력 소비도 이제 전력을 계속 공급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전력 소비도 작아야 그만큼 더 오래 궤도를 유지하면서 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휘스크브룸보다 푸시브룸이 어떻게 보면 좀 장점이 많은 그런 센서 데이터 취득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단점을 보면 단점은 뭐 특별히 언급하기보다는 여태까지 봤던 장점, 각 휘스크브룸과 푸시브룸의 장점을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거꾸로 본다는 측면에서 휘스크브룸 센서의 단점은 뭐냐? 접선 방향의
지형 왜곡이 발생해요. 이거를 스케일 왜곡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지형 왜곡이 발생을 하고요. 푸시브룸 센서는 단순했다면 얘는 센서가 복잡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푸시브룸 센서의 단점은 센서가 많은 게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선형배열 센서가 예를 들어서 뭐 1000개가 쭉 있다고 했을 때 이 1000개 하나하나가 센서인데 이 중에 뭐 중간에 뭐 10번째, 25번째, 100번째 이런 애들 센서가 나갔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줄에 대응되는 한 줄 지상 데이터가 쭉 취득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많은 센서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고장이 나면은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 취득이 어려워지는 그런 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도 봤고요. 피스크 브룸과 푸시 브룸을 대표하는 여러 센서들을 한번 봐볼게요. 일단은 피스크 브룸은 랜셋, 오늘 자세히 배울 랜셋이라는 위성이고요. 사실은 랜셋이라면 예전부터 이제 피스크 브룸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센서, 피스크 브룸으로 데이터를 취득하는 대표적인 센서를 랜셋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1호부터 7호까지는 다 피스크 브룸 방식으로 취득을 하는데 가장 최근에 발사한 랜셋 8호 2013년 8호 2013년에 발사한 랜셋 8호는 푸시 브룸 센서예요. 좀 특이하죠. 그 7호까지는 다 피스크 브룸으로 만들다가 8호부터는 피스크 브룸이 아닌 푸시 브룸으로 만들었어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뭐 정확하게 뭐 이게 팩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엔 피스크 브룸은 어떻게 보면 좀 초기 버전, 센서의 초기 버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거를 조금 개선시킨 방식이 이제 아무래도 푸시 브룸 센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서 다시 한번 대표적인 예를 보자면 랜셋 1호에서 7호까지가 피스크 브룸이고 노아에서 발사한 고스 GOES와 AVHRR 이라는 센서도 대표적인 피스크 브룸 방식이다.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초창기의 센서 형태가 피스크 브룸이지 않나. 그리고 상대적으로 고해상도보다는 중저해상도에 적합한 그런 센서가 피스크 브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랜셋을 대표하는 랜셋이 아니라 푸시 브룸으로 대표되는 여러 센서들의 예시를 보면은 아까 랜셋 8호를 했지만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고해상도 위성들 있죠. 뭐 있어요? 한번 쭉 외우고 있는 걸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아리랑 시리즈 다 그쵸, 고해상도고 아이코노스, 퀵버드, GOI, 월드뷰 등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고해상도의 센서들은 전부 다 푸시브룸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고해상도 위성은 다 푸시브룸으로 만들어진 센서이고요. 그리고 초분광, 하이퍼스펙트럴 센서도 대부분이 그 푸시브룸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카시라든지 하이페리온 등등 대부분의 초분광 영상 모디스는 이제 피스크 브룸인데 모디스도 하나 써줄까요? 모디스는 밴드가 36개라서 약간 초분광이라고 하긴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모디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초분광 영상도 푸시브룸 데이터로 푸시브룸 방식으로 데이터를 취득을 합니다. 자, 지금 피스크 브룸과 푸시 브룸을 비교를 해 봤는데요. 그 중에
접선 방향 스케일 왜곡이 뭔지를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 나중에 기아 오차에 대해서 공부할 때 더 자세히 얘기할 건데 지금 한번 더 언급을 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게 여러분이 기억하기에 더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해상도 할 때 공간 해상도 설명했었던 거 기억나죠? 공간 해상도를 얘기하는 여러 영어 용어가 있었는데 한번 여러분들 뭐뭐 있었는지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해보세요. 뭐가 있었죠? 네, 우리가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쓰는 스페이셜 레졸루션 그리고 또 뭐 있었죠? GSD 그라운드 샘플 디스턴스 그리고 하나 더 있었는데 뭐였나요? IFV 기억나나요? IFV가 뭐의 약자였죠? 어, 인스탄타니오스 인스탄테니오스 필드 오브 뷰라고 해서 IFV였죠.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공간상도라고도 하지만 할 수는 있지만 순간 시야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필드 오브 뷰를 FOV를 시야각이라고 하고 옆에 인스탄티니오스 인스턴트 뭐 하면은 뭐 인스턴트 음식 이런 것처럼 약간 짧은 급속의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순간이라고 해석을 해서 IFV는 이제 순간 시야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설명할 때는 요 세 가지에 대한 큰 구분 없이 세 개의 영어 용어가 나오면은 그냥 여러분들 공간해상도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IFOV라는 개념을 조금 더 공부를 해볼게요. 이거와 앞서 얘기한 접선 방향 스케일 왜곡이 뭔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순간 시야각이라는 걸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요 각도를 이제 베타라고 하고 이 베타를 우리는 순간 시야각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즉 센서가 어떤 데이터를 취득하고자 했을 때 그 가질 수 있는 어떤 촬영할 수 있는 최소 폭을 순간 시야각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 위성이 떠 있는 항공기가 떠 있는 높이를 h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그때 대응되는 이 지상에 대한 요 크기, 요거 공간 해상도라고 할게요. 요 네모만큼을 하나의 화소로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이 네모를 어떻게 정의를 할 수가 있죠? 이 베타라는 각도가 이제 라디안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 공간 해상도는 h와 베타의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죠? 끼인각이 베타고 이 길이가 h면은 요 대응되는 길이는 베타 h로 정의할 수가 있죠. 요거는 근데 우리가 수직 방향, 레이더 방향으로 관측을 했을 때는 이렇게 공간 해상도가 h 곱하기 베타로 정의가 가능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좀 크게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요 휘스크 부름 방식은 레이더 방향으로만 취득하는 게 아니라 특정 그 폭으로 촬영 각도를 이제 이동 바꿔가면서 촬영할 수가 있다고 했죠. 회전 반사경이 회전을 하면서 수직 방향도 찍지만 어떤 특정 각도를 이룰 때도 데이터를 취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그린 거는 각도가 0도일 때 수직 방향일 때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각도가 알파일 때의 공간 해상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순간 시야각은 정의가 되어 있어요. 위성 혹은 카메라마다 똑같은 베타라는 값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요 기울어져 있는 요 각도를 알파라고 합시다. 즉 알파만큼 그 각도를 틀었을 때의 공간 해상도 요거에 대응되는 요 크기가 얼마인지를 한번 보려고 해요. 요거에 대한 해상도는 똑같이 순간 시야각 베타 곱하기 요 길이를 h 다시라고 할게요. 베타 곱하기 h 다시로 공간 해상도가 정의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h 다시랑 h랑 다르다는 데 있겠죠. 베타라는 거는 위성 하나당 딱 정해져 있는 그런 값 순간 시야각인데 문제는 요 알파라는 시야각, 촬영각이 알파일 때 그때 이제 h 다시 이 h 다시가 수직 방향일 때의 높이 h와 달라진다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h 다시라는 값을 한번 유도를 해볼래요. 알파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죠? h 다시는 어떻게 표현되나요? 그 알파를 기준으로 코사인 알파를 한번 써볼게요. 코사인 알파는 어떻게 쓸 수 있죠? h 다시 분의 h로 쓸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h 다시는 h 나누기 코사인 알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즉 그 알파만큼 틀었을 때의 공간 해상도는 베타 곱하기 h 다시 이거를 알파로 같이 표현하면은 베타 곱하기 h 나누기 코사인 알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수직 방향에 대한 공간 해상도와 수평 방향에 대한 공간 해상도의 값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이 다르다는 건 알겠는데 요 기울어졌을 때 알파만큼 기울어졌을 때의 공간 해상도와 수직 방향으로 취득했을 때의 공간 해상도 요 둘 중에 어떤 값이 더 큰지 어떤 게 더 공간 해상도가 좋은지를 판단을 좀 해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대면 수업이면 여기서 항상 제가 질문을 하는 부분이 이 수직 방향에 대한 공간 해상도 h 베타와 알파만큼 기울었을 때의 공간 해상도 베타 곱하기 h 나누기 코사인 알파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은지 좋은 공간 해상도를 갖는지를 제가 항상 질문을 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1번은 공간 해상도 수직 방향일 때의 공간 해상도가 더 좋다. 2번은 알파만큼 기울었을 때 취득한 공간 해상도가 좋다. 3번은 알파가 얼마이냐에 따라서 얼만큼 기울어졌냐에 따라서 각각 다르다. 어쩔 때는 수직 방향이 더 좋고 어쩔 때는 알파만큼 각을 틀었을 때 공간 해상도가 더 좋다. 이 1번, 2번, 3번 중에 여러분은 어떤 게 답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답은 1번. 수직 방향일 때 공간 해상도가 제일 좋아요. 좋다는 얘기는 공간 해상도가 작다는 얘기죠.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일단 이 1번과 2번의 차이는 코사인 알파라는 애죠. 예, 근데 코사인 알파는 알파가 어떤 값을 갖냐에 따라서 굉장히 값이 달라질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는데 이 코사인이라는 애가 갖는 범위가 있죠. 코사인이 갖는 범위가 몇부터 몇이에요? 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죠. 근데 뭐 각도의 마이너스는 가질 수가 없으니까 결국 이 코사인 알파라는 애는 0에서 1 사이를 가져요. 즉 다 1보다 작아요. 즉 1과 같거나 1보다 작은 애들로 BH 값을 나누면은 이 BH 값이 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네, 커지겠죠? BH 값이 커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요 전체 공간 해상도의 값이 커진다는 얘기고 공간 해상도의 값이 커진다는 얘기는 공간 해상도는 안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H 베타 수직 방향에 대한 공간 해상도가 1m고 그
코사인 알파 얼만큼 알파만큼 기울었을 때의 공간 해상도가 1.3m다. 그러면 1m가 더 좋은 거잖아요. 그쵸? 작은 값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직 방향이 아니라 알파만큼 기울었을 때 그 촬영한 공간 해상도는 항상 수직 방향의 공간 해상도보다 더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아까 얘기한 접선 방향에 대한 스케일 왜곡, 스케일이 이제 측정이잖아요. 더 쉽게 생각하면은 방향에 따라서 이 접선 방향에 따라서 공간 해상도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요 수직 방향의 때 공간 해상도와 알파만큼 기울었을 때, 각도를 틀었을 때의 공간 해상도가 달라진다. 왜곡이 생긴다. 이게 휘스크 부름의 단점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 복습, 휘스크 부름과 푸시 부름에 대해서 복습도 했고, 그와 동시에 휘스크 부름과 푸시 부름 센서의 각각의 특성, 장단점과 왜곡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다음으로는 오늘 수업인 국내외 위성에 대해서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랜셋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배울 생각이에요. 좀 전에 했지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휘스크 부름과 푸시 부름에 대해서 대표적인 센서 종류. 아까 얘기한 대로 휘스크 부름의 대표적인 거는 랜셋 1호에서 7호라고 했었죠. 근데 요건 좀 센서 이름이 MSS, TM, ETM 플러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따 자세히 하겠지만 MSS는 쉽게 생각하면 1에서 5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TM은 4에서 5호, ETM 플러스는 7호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아에서 쏘아 올린 고스와 AVHRR이 대표적인 휘스크 부름이고요. 나머지는 대부분은 이제 다 푸시 부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대부분의 고해상도 영상은 푸시 부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초음각 영상도 아까 얘기한 대로 푸시 부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딱 두 가지, 모디스와 에이브리스 요 두 가지만 휘스크 부름 방식이고 그 외에 뭐 카시나 하이페리온 그리고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대부분의 하이퍼스펙트럴 센서는 다 푸시 부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요 이제 랜셋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랜셋은 이제 위성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당연히 들어봤을 거고 랜셋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랜셋은 지구 관측을 위해서 발사한 최초의 민간 목적의 원격 탐사 위성이에요. 72년도에 1호 위성을 발사를 했고요. 연이어서 2, 3, 4, 5호를 발사에 성공을 했고 6호는 실패해서 6호는 없어요. 애초에 없었어요. 그리고 1999년에 랜셋 7호를 발사했고요. 랜셋 8호는 2013년 8월 발사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이제 이미 수명을 다 했고 현재는 랜셋 7호와 8호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랜셋 시리즈에 대한 어떤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 여태까지 설명한 걸 따지면 잠시만요. 자, 여태까지 설명한 것만 따지면 랜셋은 1호에서 7호, 아니죠. 1호에서 8호까지 있다는 걸 알았고, 또 센서 이름으로 하면은 뭐 MSS가 있었다고 그랬고, TM이 있고, ETM 플러스가 있고, 그리고 8호에는 이제 OLI라는 것과 TIRS라는 이런 센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센서들이 각각 몇 호, 1호와 8호 중에 어떤 거에 대응되는지 이런 거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좀 랜셋을 구분을 하자면 일단 센서별로 구분을 해볼게요. 센서는 랜셋 MSS가 이제 가장 초반기 형태가 되겠고
그 다음이 이제 TM이고요. 그 다음이 ETM 플러스, 마지막이 OLI 플러스 TIRS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MSS가 뭐냐? 랜셋 1호에서 5호까지에는 전부 다 이제 MSS 센서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TM은 랜셋 4호와 5호를 일컫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ETM 플러스는 랜셋 7호가 되겠고요. OLI와 TIRS 센서가 특이하게 두 개가 들어있네요. 요거는 랜셋 8호에 대응되는 그런 센서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MSS부터 특징을 보자면 MSS는 어떤 센서로 이루어져 있냐면 멀티스펙트럴 다중분광 센서가 공간 해상도가 80m예요. 초창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공간 해상도가 떨어지죠. 80m짜리 공간 해상도를 갖는 멀티스펙트럴 다중분광 밴드가 4개가 있어요. 이렇게 4개가 탑재 있고요. 그리고 좀 더 긴 파장 영역, 온도와 관련되어 있는 서멀 인프라레드, TIR은 서멀, 이게 열이죠. IR은 많이 했죠. 적외선. 그래서 서멀 인프라레드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TIR에 대응되는 밴드가 1개 있고 요거에 대한 공간 해상도는 120m입니다. 요렇게가 이제 MSS가 정리가 되고요. 랜셋 TM 같은 경우에는 멀티스펙트럴 다중분광 밴드가 30m의 공간 해상도를 갖고요. 그리고 개수는 6개가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TM에도 TIR 밴드, 열적외선 밴드가 있는데 요거는 120m의 공간 해상도를 갖고 총 1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TM을 구성하는 특성이 되겠고요. 다음 ETM 플러스 랜셋 7호 같은 경우에는 MS는 동일해요. 4, 5호와 멀티스펙트럴 다중분광은 30m짜리가 6개가 있고요. 그리고 TIR 서멀 인프라레드 같은 경우에는 60m짜리가 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7호부터는 이제 팬크로매틱 전정색 영상, 해상도를 향상시킨 정정색 영상이 있고 공간 해상도는 15m고 밴드는 1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랜셋 8호 같은 경우에는 센서가 2개로 나눠져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TIRS는 뭘 것 같아요? 온도와 관련된 센서가 TIRS로 이제 독립적으로 센서가 탑재되어 있고 OLI는 그냥 일반적인 광학과 적외선 영역의 센서가 되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OLI 같은 경우는 멀티스펙트럴 밴드가 30m급이고 이 밴드가 8개가 있어요. 그리고 펜도 하나 더 있고요. 흑백 정정색은 10m 공간 해상도를 갖는 전정색 영상이 1개 있고요. 반면에 이제 TIRS 밴드에는 TIR 밴드겠죠, 당연히. 이게 공간 해상도는 오히려 100m로 떨어졌는데 그 대신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스펙이 바뀌었어요. 전반적으로 공간 해상도나 분광 해상도 측면에서 일로 가면 갈수록 새로 개발된 랜셋 최신호일수록 더 향상되는 경향은 보이긴 하죠. 전체 밴드 개수로 보면은 1호에서 5호는 MS 4개와 TIR 1개로 5개의 밴드가 있었고 TM 같은 경우에는 총 7개, ETM은 팬크로매틱까지 8개가 되겠고 8호에는 8개, 9개, 2개에서 11개네요. 11개의 밴드의 개수도 늘었고 그리고 공간 해상도도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근데 좋아지는 경향을 보이기는 하는데 각각의 센서별로 포함되어 있는 밴드 특성을 살펴보면 멀티스펙 1호에서 5 MSS를 볼게요. 1호에서 5호를 보면은 MS는 80m, TIR은 120m죠. 4, 5호에는 마찬가지로 MS는 30m, TIR은 120m. ETM 플러스와 OLI, TIRS도 마찬가지로 MS보다 TIR의 공간 해상도가 전반적으로 더 안 좋죠. 이거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요건 아무래도
TIR 밴드가 TIR 파장 영역이 멀티스펙트럴보다는 더 뒤쪽이죠. 더 뒤쪽이라는 얘기는 에너지 세기, 파장은 길지만 에너지 세기는 약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작은 에너지 세기를 영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넓은 지역에서 들어오는 에너지 양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술적인 한계에 의해서 그 파장대가 긴 영상의 공간 해상도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거죠. 네,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렌셋에 대한 어떤 시리즈별 특성은 요 정도만 좀 파악해 두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더 세부적인 것, 각각의 멀티스펙트럴 밴드가 RGB, NIR 이런 특정 파장대에 있고 또 어떤 더 세부적인 특성을 갖고 이런 것들까지는 더 자세하게는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인지만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설명해준 그 렌셋 그 비교 표 정도만 머리에 넣어두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걸 바탕으로 조금 더 렌셋 시리즈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렌셋 시리즈는 전부 다 태양 동기식 궤도예요. 태양 동기식 궤도 기억나죠? 저궤도라고도 할 수도 있는 그 태양 동기식 궤도. 그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야 되는 어떤 수동형 센서기 때문에 태양 동기식 궤도가 되겠고요. 아래는 렌셋 5호와 7호, 8호의 영상을 시각적으로 표현해 준 결과예요. 근데 좀 여러분 이상한 거 확인했나요? 렌셋 7호가 좀 이상하죠? 렌셋 7호에 어떤 이런 검은색 형태의 줄이 그어져 있죠? 이거는 뭐냐면 SLC 오프라고 하는 일종의 에러예요. 센서 고장이에요. 그 센서의 일부가 고장이 나서 2003년 이후에 찍은 데이터들은 모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즉 일정한 주기마다 데이터 취득이 안 돼서 데이터가 취득이 되고 또 일정 적은 꺼먹고 취득되고 꺼먹고 이러한 어떤 제대로 된 데이터가 아닌 영상을 취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에러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렌셋 7호를 가지고 2013년 이후에 찍은 데이터들은 크게 쓸모가 없죠. 그렇죠? 거의 이 영상만 보더라도 전체의 거의 한 20-30% 되는 지역이 검은색으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크게 쓸모가 없어요. 근데 하지만 2000년대 초반 이 SLC 오프가 발생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이러한 데이터를 복원하기 위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어 있어요. 즉, 요 검은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그 주변 화소, 이 검은 부분과 가까운 이 위와 아래, 이 그림을 예로 들었을 때 이 위와 아래의 화소 값들의 어떤 경향을 파악해서 이 검은 부분을 채우려는 그런 연구들도 많이 수행이 되어 있어요. 수행을 많이 했었어요.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연구들이 거의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데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러한 연구가 수행했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위성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렌셋이 거의 우리가 상용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위성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활용을 최대한 많이 하는 게 목표였던 거죠. 이 렌셋 시리즈를 최대한 잘 활용을 해서 데이터가 렌셋 7호와 같이 데이터가 SLC 오프된 그런 데이터도 잘 복원해서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최근에는 워낙 많은 위성들이 쏘아 올려졌고 그로부터 굉장히 많은 영상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굳이 렌셋 7호 없는 데이터를 억지로 만들어서 어떤 분석에 활용하기보다는 그냥 다른 데이터를 쓰지 뭐. 그래서 렌셋 7 대신에 또 다른 여러 다른 대체 위성을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없는 지역에 대한 그 복원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도 그만큼 많이 주춤해진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렌셋 7호는 이렇게 에러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이제 렌셋 위성의 어떤 발사 기록이에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렌셋 9호가 2018년 발사 예정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아직은 발사 안 됐어요. 이 표 자체가 옛날에 만들어진 표인 거죠. 그래서 렌셋 9호도 발사 예정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계획인 단계고요.
랜셋 MSS, TM, ETM 이 센서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얘기한 대로 MSS는 1에서 5호, TM은 4에서 5호, ETM 플러스는 7호 이렇게 돼 있었죠. 요렇게 7호까지 먼저 묶은 이유는 얘네가 스캐닝 거울, 얘를 스캐닝 거울 이꼴 뭐였죠? 네, 휘스크 부름 방식. 네, 휘스크 부름 방식으로 데이터를 취득하기 때문에 이렇게 묶었고요. 아까부터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은 좀 의아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왜 MSS가 이제 랜셋 1호에서 5호고 TM도 4호에서 5호인데 그렇다면 4, 5호에는 MSS랑 TM이랑 뭐 둘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은 MSS의 일부 밴드가 TM에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4, 5호에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MSS의 일부가 4, 5호에도 들어가 있고 나머지 일부는 TM으로 채워져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가장 초창기 버전인 MSS부터 살펴보면은 약 80m 곱하기 80m의 공간 해상도 4개의 밴드가 있고 이런저런 뭐 정보들이 있어요. 다음은 이제 TM 두 번째 랜셋 4, 5호에 대한 거고요. 휘스크 부름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밴드 6번은 120 곱하기 120m의 공간 해상도를 갖고요. 총 밴드의 개수는 7개네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7번은 멀티스펙트럴 다중무광이고 6번은 TIR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MSS와 TM을 비교한 건데요. MSS는 뭐 이렇게 녹색, 적색, NIR은 2개, 그리고 서멀까지 5개가 있고요. 그리고 뭐 방사 해상도 부분을 보면은 6비트네요. 6비트고 반면에 랜셋 TM 4, 5호는 8비트가 되겠습니다. 비트수는 알죠? 그리고 뭐 고도, 관측폭 뭐 이러한 정보들이 있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MSS 밴드의 4번, 5번, 6번, 7번은 랜셋 4호와 5호에서 밴드 1, 2, 3, 4가 된 거예요. 그 MSS의 일부가 TM이 된 거고요. 그리고 MSS 밴드 8은 랜셋 3에서만 존재한다고 하네요. 뭐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랜셋 5호의 TM 자료고 밴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을 그리고 7번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다 이제 흑백으로 표현이 되고 아무래도 열적외선인 그 6번 밴드가 다른 영상에 비해서 조금 이제 해상도도 떨어지고 중간중간에 이제 데이터가 빵꾸 난 이런 경향도 많이 보이죠. 그런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얘네 둘, 여섯, 7개의 밴드를 여러 가지 색깔 조합으로 나눌 수 있겠죠. 4번, 3번, 2번에 이제 RGB를 넣으면은 저희가 해상도 할 때 봤던 식생 지역에 빨갛게 강조된 그런 영상을 얻을 수 있고 또 다른 컬러 조합을 하면 또 그에 맞는 컬러 영상을 얻을 수가 있겠죠. 다음은 ETM 플러스, 랜셋 7호에 탑재된 ETM 플러스에 대한 내용이고요.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러한 공간 해상도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ETM 플러스를 뭐 251 ARI라는 또 다른 센서와 뭐 비교를 한 내용이고요. 뭐 이 251 ARI 요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뭐 공간 해상도 측면에서 봤고 스캐닝 거울 휘스크 부름 방식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뭐 태양동기 식계도고 재방문 주기가 뭐 16일이고 이러한 정보들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2013년에 발사된 랜셋 8호가 되겠습니다. 랜셋 8호는 얘기한 대로 OLI 센서와 서멀 인프라레드 센서, TIRS 센서 이렇게 2개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OLI는 밴드가 총 9개가 있고요. 서멀은 2개가 있어서 총 11개의 밴드가 있고 특이한 부분은 이 부분이죠. 그렇죠?
기존의 렌셋과는 달리 렌셋 8호는 푸시브룸이고요. 그리고 제광문죽이나 관측폭은 큰 차이는 없고, 요 부분 퀀티제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방사해상도인데, 방사해상도가 12비트로 굉장히 향상됐죠. 기존에는 이제 8비트였는데 12비트로 굉장히 향상돼서 더 민감하게 그 밝기 변화를 감지할 수가 있고요. 자, 요거는 렌셋 7호와 렌셋 8호의 밴드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보시면은 요 위에 있는 줄이 렌셋 8호고요. 이 밑에 줄이 렌셋 7호인데요. 일단 렌셋 7호를 보면은 총 밴드는 펜크로매트까지 8개가 있고요. 반면 렌셋 8호는 총 11개가 있죠. 그래서 뭐 특이한 건 요 1번 밴드가 새로 생긴 것 같고, 또 9번 밴드가 새로 생겼고, 그리고 TIR 밴드가 원래 하나였던 걸 2개로 나눈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오늘의 퀴즈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늘 퀴즈도 딱 정답이 있는 형태의 퀴즈를 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의 퀴즈를 좋아하는 것 같아서 정답이 있는 문제를 냈습니다. 자, 아까 그 접선 방향에 대한 축적 왜곡, 휘스커브룸 센서에 대한 단점 얘기할 때 말했던 접선 방향 축적 왜곡을 했었죠. 스케일 왜곡. 그거에 대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거 이제 위성 1000m라고 하면 위성이라기보다는 항공기에 가깝겠네요. 어떤 항공기가 있을 때 이 항공기의 촬영 높이는 1000m고, 그때의 순간 시야각을 2 밀리라디안이라고 했을 때 수직 방향으로 촬영했을 때 공간의 상도는 얼마가 되겠느냐. 그리고 알파는 60도, 60도만큼 기울어졌을 때의 취득한 영상의 공간의 상도가 얼마인지 각각을 계산을 해서 표로 과제로 제출을 해주면 됩니다. 과제는 5월 17일 저녁 23시 59분까지 LMS에 업로드를 해주면 되고요. 단위는 미터 단위로 표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